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자, 다들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쉬는 분들은 푹 쉬셨을 것이고 일을 하신 분들은 정신없이 돈을 버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쉬셨던 분들은 오늘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저도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일을 하러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저는 현재 대형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니다가 지금은 카카오 벤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고민을 올리니까 어느 선생님께서 정말 고맙게도 연락을 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듣고 결정하고 빠르게 옮기고 이제 카카오 벤티를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까야 될 빚도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해보죠. 참고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랑 네이버 카페랑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대형 택시 조언해 주실 분들 더 많이 조언해 주셔도 되고 노하우 알려주실 분들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 택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셔서 정보를 나누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지금 택시를 잡기 힘들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나오는 얘기가 강제 근무입니다. 심야 시간대 강제 근무를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판 끝자리 두 자리로 나눠서 그러니까 5팀이죠. 뭐 1, 5, 2, 6 이런 식으로 끝자리로 나눠서 야간 시간대에 강제 근무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에 기사님들은 또 이제 반발을 많이 하시겠죠. 야간에 운행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강제 근무시키면 야 건강이 나빠지거나 힘든 분들은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 지금 이제 택시에서 가장 문제 혹은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출근, 퇴근, 자정시간대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면 행복하냐? 그런데 그건 우리가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수입을 더 올리는 지점이 뭐냐? 라고 하면 결국은 피크 시간대가 중요하죠. 일반 시간대는 우리가 소비 잔잔바리 쭉 하다가 피크 시간대가 되면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부족분을 피크 시간대에 그것으로 보충하는 성격인데 우리가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풍부해. 그러면 피크 시간대가 없어지겠죠. 그럼 문제가 있죠. 우리 기사님들의 전체적인 수입은 다 내려가겠죠. 물론 우리가 손님을 생각하면 이런 피크 시간대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이건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내놓은 그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의 시간대별 운행 패턴에서 사실 법인 택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어요. 다만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었죠. 반대로 이제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의 특성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지금 택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법인 택시의 기사 숫자 자체가 줄었어요. 개인 택시의 번호판은 어차피 총량이 똑같으니까 오히려 뭐 정부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썼으니까 개인 택시의 번호판은 크게 숫자 문제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운행하는 시간대에 어떤 차이가 있고 가급적이면 서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심야 때에 좀 운행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많이 했고 그런 유도 권장도 안 되니까 이제 강제를 부여하려는 일단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어차피 개인 택시는 이미 이제 총량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게 더 이상 늘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번호판 가격이 살짝 오르고 있어요. 8,300, 8,2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까운 시점에 8,800, 8,900까지 서울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택시를 원하는 사람들,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반대로 쉬는 개인 택시는 더더욱 적겠죠. 문제는 회사 택시의 절대적인 공급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택시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회사 택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사들을 왜 구하기 힘들고 기사들이 왜 떠나냐?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금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산업금제가 사실상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우리가 전액 관리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어도 법적으로는 산업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근데 전액관리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다른 변화들도 있고. 자, 일단 회사 택시에서 지금 어디에서 기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냐? 회사 택시가 원래 수입 자체는 낮았어요. 근데 수입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회사 택시, 법인 택시의 기사들이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강제에 가깝게 혹은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래도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가장 가깝게 가장 빠르게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업용 차량의 무사고 3년이에요. 그러면 그 것 중에서도 가장 보통 하는 코스가 회사 택시 무사고 3년하고 개인 택시죠. 네. 그래서 이 코스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반 면허 관련으로 무사고 5년이면 교육만 받고 개인 택시를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 택시 3년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더 이상 회사 택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오히려 수익 면에서도 회사 택시는 좋지 않아요. 기존의 산업금제에서조차도 회사 택시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수익 면에서는. 근데 다른 배달이나 다른 이제 화물 같은 직종들에서 오히려 수입은 더 괜찮으면서도 더 이상 개인 택시를 위해서 회사 택시에 3년 동안 강제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꽤나 많은 기사들이 일단 떠나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꽤 개꿀 빠는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 영업용 차량 중에서 1톤 화물이 있죠. 근데 그 1톤 화물에서 어떤 상황들이 또 비슷한 시점에 나왔냐면 전기 1톤 트럭을 구입을 하면 영업용 번호판을 붙여줬어요. 그게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멈췄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용 전기 1톤 봉고 포터를 뽑으면 사실은 영업용 번호판을 그냥 달아줘요. 공짜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물론 당연히 다시 내연기관은 안 되고 전기로만 갱신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근데 그건 화물은 적어도 일이 편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수익 면에서도 개인 택시, 그러니까 회사 택시보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개인 택시를 위해서 개인 택시에 3년 묶여 있는 걸보다는 저기에서 차값은 할부로 뽑으면 되고 전기 충전이니까 연료비 적고 그럼 수익 면에서 좋고 그다음 더 이상 회사 택시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그것도 어차피 영업용이니까 3년 채우기만 하면 개인 택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굳이 개인 회사 택시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면허 5년 무사고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일반 면허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무사고로. 굳이 영업용 회사 택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배달을 하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간만 채우면 뭐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지 경력은 크게 문제가 없어졌어요. 자, 이 경력에서 풀리면서 사실상 회사 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기존 같으면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강제로 운행하던 많은 기사님들이 일단 사라졌죠. 자, 이게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 또 다른 것으로 앞에 얘기 드린 전액관리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전액관리제, 산업금제보다 전액관리제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상적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액관리제에서 불만이 많고 예전의 산업금제를 원하는 기사님들이 더 많아요. 신기한 건 회사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산업금제를 원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 시간이 갈수록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는 현금을 못 쥐어요.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의 나이대 자체가 택시의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76%가 이미 고령자예요. 65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까운 시점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 기초연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복지의 성격의 연금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되는 게 예전에는 뭐 기초연금 해봤자 얼마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소득을 벌지 않아도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적당히 뭐 지출 많이 안 하고 그냥 산책만 하고 대중교통 무료로 타고 다니고 그냥 먹는 것만 조금 아끼고 그 정도면 살아가는데 버티는 건 가능한 정도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진짜 그런 지원 자체가 거의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런 비용, 기초로 받는 것조차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돼야 돼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소득 구간은 이제 조금 높습니다. 200 얼마대로 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높아요. 그 이하는 까이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공짜 야 솔직히 공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 공짜는 좋아해요. 무조건 공짜는 다 먹는 게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습성상 다 먹는 거예요. 공짜는. 그러니까 굳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자,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자산도 많고 받는 퇴직금도 많고 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사 택시 3년 무사고 하면서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데 노년에 퇴직하고 굉장히 좋은 게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그 개인 택시까지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로서 회사 택시 3년을 무조건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산도 많고 모아놓은 거 뭐 퇴직금 많아요. 그런데도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 택시를 해버리면 이미 자산 많고 소득 그러니까 뭐 자산이나 연금이나 풍부하게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이 오히려 까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정년퇴직하고 연금 많이 받는 분들이 그래도 개인 택시 넘어가기 위해서 과도기로 회사 택시 3년 묶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회사 택시를 해도 그렇고 회사 택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받는 것에 대해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로 넘어가도 매출을 올려도 문제가 있어요. 일을 정말 좋아하고 계속 일을 많이 하는 걸 즐기는 사람 입장이면 상관이 없어. 그 중에서도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이상인 분들은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당연히 이제 예전처럼 자산 있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노후에서 계속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개인 택시를 가기 위해서 과도기로 회사 택시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느긋하게 산책 다니고 운동 다니고 등산 다니고 여유 있게 보내면서 퇴직금 다 받고 그다음 국가에서 받는 돈 연금 같은 것도 차라리 일 안 하면서 그냥 그걸 다 받는 게 좋지. 굳이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까이는 게 연금이나 거기에서 국가에서 받는 그 돈을 못 받는 건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습성상 성격상 맞지 않죠. 자, 여기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회사 택시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류도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 이제 앞에 부류는 그래도 자산 소득이나 연금, 퇴직연금 같은 거 많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 까이는 그런 예들이고 이 반대편에서 자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택시를 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런 분들은 왜 또 지금 회사 택시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냐. 그분들은 전액관리제를 하면서 전액관리제 구조 자체가 사실은 말로는 이게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구조로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근로를 기반으로 정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한 달마다 급여를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건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 정직원인데 굉장히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돈이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부류예요. 상대적으로 산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일매일 내가 돈을 챙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진짜 현금까지도 줄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회사에 산학금을 내야 되긴 하지만 낼 거 내고 나머지는 내가 악착같이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산학금 찍을 때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버티고 그 다음에 바짝 해서 진짜 그 돈은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그래서 회사 택시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예전에 산학금제는. 그리고 그런 분들 상당수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게 많지 않은 돈이라도 내가 하루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뭐 10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이상은 많지 않겠지만 꽤 무리하면 뭐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상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괜찮을 때는.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10만 원 안 돼도 몇만 원 이상은 주머니에 현금 꽂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매일매일 현금이 꼽히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전액관리제가 되면 구조가 달라요. 이때부터는 이제 다 넣고 그 다음 급여 형태로 한 달에 정리해서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이제는 안정적인 정직원이 됐어요. 이제 걱정 없이 그냥 하루에 매출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이러지만 기존에 매일매일 현금을 가져가고 돈이 주머니에 뭔가 꼽아 넣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달을 버텨야지만 돈이 나와.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계획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현금을 지는 게 좋지. 사실은 한 달까지 버티고 다시 한 달 받은 돈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법을 바꿨어. 우리 구조가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한 달 단위로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리해서 돈을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현금이 필요한데. 빨리빨리 현금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더 이상 개인 택시, 회사 택시는 전액관리제 하의 회사 택시는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해봤자 돈이 안 들어오는데 현금이 매일매일.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셨을까? 마침 배달을 비롯해서 다른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적어도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4일 혹은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정산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회사 택시보다는 정산이 훨씬 빨라요. 전액관리제 하의 회사 택시보다는. 그래서 배달이나 다른 쪽에서 많이 넘어가 버리신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은 매출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관리제면 산학금은 없지만 기준금이 있어요. 기준금이 중요해요. 일정 이상 매출을 계속 찍어야 되고 사실은 오히려 산학금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기준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준금 이상으로 계속 찍어야 되고 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오히려 배달 같은 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물론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일의 강도가 낮은 거예요. 애초에 기준금이 없으니까. 기존의 산학금은 그나마 빡세게 일을 하면 현금이라도 지는데 이제 전액관리제 하에서 기준금은 매달은 찍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가는 게 하루하루 없어. 한 달을 버텨야 돼. 그러면 이걸 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무리하게 일을 해봤자 정산하고 나면 사실 지금 회사 택시 기준으로 200이 안 돼요. 가져가는 돈이. 그러면 이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배달에서 한 달 200 찍으려면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배달은 기본적으로 뭐 기준금이나 산학금이 없어요. 배달은 그냥 뭐 많이 요즘에는 이제 배달도 이제 약간 좀 불황이라서 배달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배달 건수 수익이 낮아졌지만 배달 한 건 하면 3,000원, 4,000원 정도는 줘요. 그러면 자전거 탈 수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걷고 아니면 뭐 전기로 가는 뭐 그런 킥보드나 아니면 뭐 휠이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양한 형태에서 배달을 하면 건당 한 3,000원에서 4,000원은 줘요. 지금 거의 최저 요금이 한 2,500원에서 2,700원이고 건당. 괜찮으면 이제 평범할 때 3,000원, 괜찮으면 한 4,000원 넘어가는, 그리고 막 비 오고 그러면 이제 뭐 5, 6,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이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산학금이 없죠. 그러면 한 달 열심히 돌고 전에 기준금 다 맞추고 200 안 되게 한 뭐 평균 보면 한 170에서 180 지금 회사 택시 기준으로 가져가시는데 그 기준으로 그대로 배달해서 가져오면 얼마예요? 170에서 180이면 30일로 나누면 368이에요. 네. 하루에 한 6만 원만 찍으면 배달로 회사 택시 전액관리제 하의 수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루에 6만 원이면 얼마예요? 건당 3,000원이라고 하면 한 20건에서 25건 정도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시간대에. 물론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이건 그냥 여유 있게 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매달을 찍어야 되는 그런 압박 없이 그냥 편하게 동네에서 산책 겸 혹은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정도만 있으면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오히려 빨리빨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배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배달시켜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저 배달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마 회사 택시 같은 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회사 택시에서 남아있는 기사님들이 누구일까? 택시에 만족하면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타먹는 데서 까여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자산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단위로 해서 월급을 받고 그걸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택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행을 하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택시들이 아무리 구인 공고를 내도 기사를 수급하기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결국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회사 택시가 기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급량 자체, 그러니까 개인 택시의 공급량 자체는 예전과 똑같고 다만 회사 택시에서 공급량 자체, 기사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낮 시간대는 아직도 우리가 빈택시가 많아요. 뭐 대기하는데 보면 택시가 널널하게 많아요. 낮 시간에 기사님들의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매달 찍는 거 보면 시간당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평범한 낮 시간대는 택시가 과잉인데
출퇴근 피크 시간대, 출퇴근 자정 시간대에 네. 거기에서 밑을 받쳐줘야 되는, 개인 택시는 똑같은데 밑을 받쳐줘야 되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부족하니까 기본빵을 해주는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수요 공급에서 네, 택시에 대한 수요가 너무 공급에 비해서 과하게 일어나 버리는 이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이거예요. 개인 택시에 비해서 법인 택시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뭐 협회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힘이 센 걸로 아는데 왜 협회가 오히려 전액 관리제, 이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버리는 법인 택시가 지금 이제는 뭐 거의 도산되고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걸 왜 법인 택시 조합 같은 데서는 막질 못했을까? 솔직히 이건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줄어버리면서 그 전액 관리제에서 기본적으로 몸빵을 해야 되는 기사 자체가 줄어버리고 거기에서 기사를 수급하지 못하면서 회사 택시에서 문제는 노는 택시가 증가해버려요. 근데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회사 택시가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는 팔아버리는 회사 택시들이 점점 나오고 심지어 팔지도 못하면 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택시의 협회는 굉장히 힘이 센 걸로 아는데 왜 얘들이 이런 악수를 둘까? 차라리 다시 여기에서 구조를 뒤집을 수 있다면 사실은 회사 택시 구조는 산업금제로 해서 매일 기준금 딱 찍고 15, 16 딱 찍고 그 외에는 뭐 다 가져가도록, 그리고 가져가는 것에서도 빠르게 이제 현금으로 정산해서 주고 매일매일 해주면 솔직히 기사 구하기는 다시 쉬울 거예요. 최대한 산업금만 낮춰주면.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법인이 저렇게 악수를 둘까? 악수를 두면서 법인에서 밑에 체력이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팔거나 아니면 뭐 진짜 도산하는 거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법인 택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자체 혹은 정부의 부처에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원 장관이 계시는 국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서로 약간은 지금 대립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연장되지 말고 요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어떻게 보면 관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방법에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원장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 버리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 주민은 아니에요. 시민은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택시의 수요 공급 불일치만 장관 입장에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해결책은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법인 택시에서 택시를 늘리기는 힘들지. 그럼 법인 택시가, 빈 택시가 많아지는데 그건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그래, 리스제로 돌려. 어쩔 수 없이 리스제로 돌리면 돈이 있는 애들이 그걸 가져가서 돌릴 테니까 자, 일단 니들이 한번 가져가서 해봐. 이 정책을 지금 개인 택시와 대립하고 하나 마나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서 야, 그럼 개인 택시를 공급을 더 늘리면 안 돼? 좋아, 쉬지 마. 부재 풀어. 그럼 부재 전면 풀어봐. 그러면서 이제 부재를 풀면 상대적으로 기사들이 이렇게 운행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많은 시간대는 나가봤자 많으니까 오히려 여유 있게 나이 드신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종일 길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출근 퇴근 혹은 퇴근 자정 이런 식으로 피크 때만 나와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들어가시라. 매일매일 대신 부재를 풀어준다. 자,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국토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그러면 일반 개인 택시 부재 푸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피크 시간대에 공급을 더 늘리려면 좋아, 고급 대형 면허까지 풀어주면서 얘들도 이미 부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어차피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이 공급이 될 테니까 그래, 고급 대형을 비롯해서 너희들도 다 5년 무사고 자격 다 풀어. 니들도 공급해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걸 7,000대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처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피크 시간대에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문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지자체는 입장이 달라요. 지자체는 택시 기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택시 기사들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고 당연히 그 시민들 주민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풀어버리면 가장 서울시의 문제는 사실상 택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택시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나마 부재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공급되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부재를 풀었을 때 뭐 이를테면 어떤 행사다, 연말이다, 혹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택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라고 할 때 정부가 그걸 통제를 약간은 느슨하게 하면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지금은 이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통제를 통해서 인위적인 공급량을 단기에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을 모두 서울시는 없어져요. 이제는 진짜 기사님들이 스스로 그냥 좋은 뜻에서 나와서 운행해 주길 기대해야지 더 이상 강제적인, 부재를 통해서 강제적인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서 뭔가 공급량이 더 많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것도 그냥 기사님 조금 운행 나와주세요 동참을 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강제로 그걸 운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재가 완전 풀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와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외에 분명히 통제해야 되는 것에서는 영향력이 완전 상실이 되죠.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지금 우리 택시 기사들이 그나마 수입이 일반 시간대에는 잔잔바리로 하다가 피크 시간대에 그래도 매출을 많이 올린다 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는 게 고급 택시 쪽의 면허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브리치 시간대,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를 다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일반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대형 택시를 하는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죠? 평범한 시간대는 잔잔바리 하다가 출퇴근 시간대에 잠깐 피크 한 30분 1시간 있다가 금방 끝나버리고 다시 잔잔바리 가다가 심야 시간대에 잠깐 피크 있다가 또 끝나버리고 새벽에 잔잔바리 가는 거죠. 자, 결국은 뭐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수요 공급 시간에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시민의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택시 기사 전반의 소득은 이제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운행을 적게 하고 피크 시간대를 하는 기사들은 수익이 증가해요. 근무 시간 대비 수익은 증가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입이 증가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분명한 건 근무 시간 대비 수익은 증가해요. 효율이 좋은 시간대를 더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를테면 저 같은 고급 면허나 이런 쪽도 매일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피크 시간이 짧아지고 아니면 없어지면 수익이 낮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모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낮아지겠죠. 대형 택시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쪽도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난 피크 시간 상관없어, 그냥 출근 나와서 퇴근 때 들어가는 낮 시간 해보고 택시 운행하는 그런 기사님들도 이제 피크 시간대 출근 때도 수익이 낮고 퇴근 시간 때도 수익이 낮고, 낮 시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잔잔바리고, 그러면 낮 시간만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전반적으로 수익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 나와서 피크, 심야 피크 팍 찍고 새벽까지 하는 기사님들도 심야 피크가 고작 30분 1시간밖에 짧게 끝나버리면 수익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택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효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무 시간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근무 시간은 증가하면서 수익은 낮아지는, 그래서 개인당 시간과 곱하기 해서 수익으로 본다면 낮아지겠죠. 다만 원래 피크 시간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근무 시간이 짧은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부재까지 있으니까 20일밖에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30일 거기에서 주말 빼더라도 평일에 출퇴근 심야를 다 뽑아먹을 수 있거나, 혹은 출퇴근만 해도 예전 같으면 2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출퇴근을 다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의 분들만 소득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다수의 대부분은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뭐죠? 안 그래도 전액 관리자고 월급 이제 한 달 동안 모아뒀다가 받는 그 구조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회사 택시에 남아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회사 택시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거의 박살이 나겠죠. 왜? 그나마 회사 택시는 12시간 강제로 하면서 요즘에는 1차도 워낙 많으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도 피크 시간대를 뽑아 먹어야지만 회사 택시는 기준금을 맞추면서 버틸 수 있는데, 이제 그 피크 시간대가 너무 짧아. 그럼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해봤자, 심지어 이제 피크 시간도 짧고 평소 시간에 잔잔바리는 더더욱 안 좋아. 그리고 부재 풀렸으니까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개인 택시는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택시에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버티고 안 떠나가고 있던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기준금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지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더 많은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회사 택시의 숫자 자체는 더 낮아지겠죠. 물론 여기에서 회사 택시의 감정가는 낮아지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인수합병들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IT 업체가 가져가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법인 택시의 협회나 얘들이
뭐 서울시나 지자체나 혹은 IT 기업과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혹시 법인 택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매물로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인가? 솔직히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게 아니면 굳이 회사 택시가 불리한 구조까지 오는데 지금 법인 택시는 왜 법인 택시 조합은 저런 것들을 막고 견제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면 이걸 다시 어떻게든 기존과 비슷한 구조로 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뻔히 보고 있을까? 그래서 법인 택시의 대표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걸까? 전 솔직히 그게 조금 궁금해요. 뭐 우리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뭐 개인 택시 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상관이 없고 우리 개인 택시도 지금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이미 이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법인 택시는 법인 조합이 저런데 그냥 둘까? 그게 의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소비의 형태나 경제의 상황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내년에도 꽤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수요 공급이 불일치되면서 택시 승차난의 문제가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고 2월, 3월 이제 본격적으로 보릿고개 다시 시작하고 하면 택시 손님 많이 줄어들면 부재 해제를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재 해제하고 고급 택시 면허 풀어버리면 피크 시간대 공급은 증가하고 당연히 피크 시간대는 짧아지는데 오히려 택시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겠죠. 불황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꾸깃꾸깃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야죠. 당연히 택시에 대한 손님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피크 시간대도 짧아지겠죠. 여기에서 내년이 되면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전반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지점이 이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죠. 저도 사실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기본적으로 택시의 손님들은 존재해요. 그리고 그 택시의 손님에서 우리가 뭐 수입이라는 것도 100일 거예요. 100인데 다만 이게 이제 지금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쏠려 있고 그래서 매출이 많은 분들이 있고 적은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평평하게 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 생각했던 정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소시민들인데.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웃으시고 밝게 뭐 손님이 돼. 뭐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많이 걷고 틈틈이 안전한 곳에서는 택시에서 내려서 조금이라도 몇 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택시 주변 빙빙 돌고 그렇게 하셔야지.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건 앉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우리 기사님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거기 카페랑 카톡방 하고 있으니까 대형 택시에 관심 있거나 이런저런 잡담 나누실 분들은 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초보택시 유튜브 채널도 매일매일 영상을 아는 건 없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주제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나 방송 컨텐츠 주실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다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주시면 그런 것도 방송 컨텐츠로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도 좀 얻고 싶은 기대예요. 내년에 이제 대형 택시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무엇이든 제가 들어가면 다 마이너스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형 택시 시작했는데 마침 이렇게 돼서 내년에 또 걱정이 돼서 유튜브 채널 수익도 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조금 이따 저도 일하러 나갈 겁니다. 네, 저는 주로 강남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혹시 뵙고 커피나 얘기 좀 나누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